55도. 단언컨대 전차장의 목숨을 결정짓는 건 장갑의 두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 55도입니다. 제 이름은 한스입니다. 독일 뮌헨의 방산연구소에서 35년간 전차 방어 시스템을 설계해온 이 바닥에서는 꽤나 잔뼈가 굵은 늙은이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는 데 바쳤고, 나머지 절반은 날파리처럼 날아드는 드론을 보며 절망하는 데 썼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O 방산 전시회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에 흐르던 식은땀만큼 차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장 소름 끼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시회장 중앙홀, 한국의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화려한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차 K2에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능동 방호 체계인 트로피를 장착한다는 계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임원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별 수 없군.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들 기술로는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형님들에게 로열티를 바치기로 한 거지. K2 전차? 껍데기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없는 빈 깡통이었던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전차전에서 능동 방호 체계, 즉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 없다는 건 팬티만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한국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굴욕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것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 화려한 계약식이 열리던 시간, 불과 50m 떨어진 한화시스템 부스에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괴물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이스라엘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왼손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목을 겨눌 칼을 갈고 있었던 나라. 오늘 저는 방산업계의 1급 기밀이나 다름없는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그들이 숨겨왔던 최후의 방패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지만 결코 영혼은 팔지 않았던 한국가의 도끼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시계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차의 무덤이 되었던 그 참혹했던 시절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수십 톤짜리 러시아 전차 T-72와 T-92 장난감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수십만 원짜리 드론이 전차의 뚜껑, 즉 포탑 상부를 수직으로 내리꽂았기 때문입니다. 전차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산화했습니다. 전 세계 육군 장성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끝난 게 아니라 방패 없는 전차가 끝장난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트로피 시스템만이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영국의 챌린저. 자존심 강한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이스라엘로 달려가 줄을 섰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전차에 트로피를 달아주시오. 그건 굴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는 이제 막 방산 수출의 꿈을 꾸기 시작한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한국방위사업청은 K2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라. 하지만 상황은 한국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1년에 캡스라는 자체 방호체계를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파편 피해 문제로 양산에 실패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나라, 당장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그리고 폴란드의 전차를 빨리 납품해야 하는 나라. 이스라엘 라파엘사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그들은 한국의 현대로템을 압박했습니다.
수출형 K2 전차에 자신들의 트로피 시스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당장 폴란드 수출 물량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협상장에 있었던 제 동료의 말에 따르면 라파엘사의 임원은 회의 도중 다리를 꼬고 앉아 한국 측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10년 동안 못한 걸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끝냈습니다. 기술 격차라는 건 밤을 새운다고 좁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것을 사세요. 그게 당신들 병사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트로피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55도의 저주입니다. 트로피 시스템의 요격 발사기는 구조적으로 55도 이상의 각도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수직으로, 즉 90도 각도로 떨어지는 드론이나 배회형 탄약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위가 뻥 뚫린 방패. 그게 트로피의 실체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미 이 약점을 간파하고 드론으로 메르카바 전차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애써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이 구멍난 방패를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술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라파엘사는 한국을 자신들의 하청 조립 공장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K2 전차가 팔릴 때마다 꼬박꼬박 로열티가 들어올 테니 한국이 전차를 많이 팔수록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 정보국조차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능동 방호체계 기술 독자 개발은 사실상 포기 상태. 향후 10년간 이스라엘 의존도 심화 예상.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MSPO 전시회가 열리기 전날 밤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전시장 한 구석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덮여있던 검은 천을 걷어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트로피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사면 레이더가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55도의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쳐 있는 발사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이 처음 능동 방호체계에 손을 댄 건 2006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모하다 못해 오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전차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해서 떨어뜨린다는 개념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제대로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탈레스, 지금의 한화시스템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캡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밤낮 없이 로켓을 쏘아댔습니다. 2012년 2월 그들은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시험장에서 RPG-7 로켓이 전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전방 10m 지점에서 정확히 0.2초 만에 요격탄이 발사되어 로켓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꿈의 방패를 완성했다. 이제 한국 전차는 무적이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쇼다. 왜냐고요? 그들은 전쟁터의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파편 문제였습니다. 요격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수천 개의 파편이 전차 옆을 따라다니는 아군 보병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차는 살리고 보병은 죽이는 방패.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 간섭 문제였습니다. 전차가 연막탄을 터뜨리는 순간 레이더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군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양산 포기. 그 한마디에 10년 넘게 매달린 연구원들의 청춘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양산되는 K2 흑표 전차에는 그 비싼 능동 방호체계 대신 고작 연막탄 발사기만 달렸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전차는 국제시장에서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엔진은 좋은데 방패가 없는 전차.
공격력은 좋은데 생존성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전차. 폴란드와 루마니아 바이어들이 K2 전차를 보러 올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얼굴이 붉어져서 연막탄으로 회피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굴욕적인 침묵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지옥이 열렸습니다. 저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내온 영상 하나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러시아 최신의 전차 T-90M이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사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공원에서 날리는 드론. 네, 바로 그 장난감 드론의 모터 소리였습니다. 드론은 전차의 정면 장갑이 아닌 가장 취약한 머리 위, 포탑 상부 해치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차의 포탑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내부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킨 것입니다. 50억 원짜리 전차가 고작 50만 원짜리 드론 한 방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바 잭인 더 박스, 상자 속의 광대처럼 포탑이 튀어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차의 개념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제 적은 정면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옵니다.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라 수십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이스라엘의 트로피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를 장착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조차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불타오르는 사진이 공개되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트로피의 레이더는 수평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트로피의 레이더 사각은 55도. 즉 55도보다 높은 각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한국이 다시 한번 좌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실패했는데 지금처럼 드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2023년 울며 겨자 먹기로 K2 전차 수출형 모델에 이스라엘 트로피를 달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한국도 결국 포기했구나. 이제 세계 시장은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면 되겠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오기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스라엘 트로피를 계약하는 그 순간에도 설계도 한 구석에 트로피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영상을 수천 번, 수만 번 돌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55도? 아니, 우리는 90도를 막는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포기한 영역,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연구소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채 한화시스템 연구원들은 AI라는 새로운 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능동 방호 체계는 단순했습니다. 물체가 다가온다 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새처럼 날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존 레이더로는 이것이 새인지 드론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무식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드론의 비행 패턴 데이터를 긁어모았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셋, 이란의 샤헤드, 심지어 중국산 상업용 드론까지.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그 데이터를 먹였습니다. 이게 적이다. 이건 새다. 이건 기만체다. 수십만 번의 시뮬레이션. 연구원들은 퇴근을 잊었고 연구소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어려운 난제, 바로 상방 요격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기존의 요격탄은 옆으로 터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드론을 잡으려면 요격탄도 위로 솟구쳐야 합니다. 하지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0.1초 만에 위쪽으로 탄을 쏘아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발사관의 각도를 높이면 전차의 높이가 높아져 적에게 들키기 쉽고 낮추면 요격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판형 A사 레이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타 레이더가 기계식으로 돌아가며 윙윙거릴 때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움직이지 않고도 360도를 감시하는 전자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전차의 내귀퉁이에 박아 넣었습니다. 사각지대 제로.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드론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느려서 레이더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바닥부터 다시 짰습니다. 느린 물체도 놓치지 않는 저속 탐지 알고리즘. 이것이 완성되는 날 이스라엘의 독점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MSPO 전시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철저히 1급 기밀로 분류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협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라파엘사가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한화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괴물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2025년 9월 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3일 폴란드 키엘체 오전 10시 MSPO 전시장의 메인홀은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조인식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두 회사의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한국 결국 현실을 인정하다. 이스라엘 트로피 K2 전차의 새로운 심장이 되다. 기사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파엘사의 임원들은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기술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각, 바로 옆 한화 시스템 부스. 그곳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천에 덮인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무언가 본능적인 끌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예고도 없이 검은 천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제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독일, 미국, 프랑스의 엔지니어들도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알던 투박한 기계 덩어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는 마치 혹처럼 툭 튀어나온 레이더와 거대한 발사관 때문에 전차의 디자인을 해치고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내놓은 이 물건은 마치 전차의 피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납작하게 설계된 평판형 A사 레이더 4개가 전차 포탑의 내귀퉁이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 장치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발사관의 위치였습니다. 보통은 포탑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요격탄 발사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포탑 뒤쪽 깊숙한 곳에 매립되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제 옆에 있던 이스라엘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각도라면 설마. 네, 그 설마였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자 라파엘사 부스에서 축배를 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잔을 내려놓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대가 전차를 향해 90도 수직으로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피 시스템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각도. 하지만 한화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매립된 발사관에서 요격탄이 퍽하고 튀어오르더니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하며 정확히 드론의 머리 위로 날아가 터졌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55도의 한계를 넘어 90도라는 신의 영역을 건드린 것입니다. 라파엘 임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에게 기술을 팔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구석기 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린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5개월 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펼쳐졌습니다. 2026년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이곳은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진짜 싸움터입니다. 오일머니를 쥔 중동 왕족들 앞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콜로세움이죠.
한화 시스템은 여기서 차세대 능동 방호 체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인스 같은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세 스펙을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엔지니어 인생 30년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한화의 수석 연구원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리 법칙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 기존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하고 발사하는데 0.3초가 걸렸다면 한화의 시스템은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0.05초 만에 대응했습니다. 인간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 저속 표적 탐지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드론은 전투기나 미사일보다 훨씬 느립니다. 때로는 시속 20km로 천천히 날아옵니다. 기존 레이더는 이 느린 속도를 새나 구름으로 인식해서 걸러버립니다. 이게 트로피의 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A사 레이더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500종류가 넘는 새들의 비행 패턴과 2000종류가 넘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 패턴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기 위해 급강하하는 것과 자폭 드론이 공격을 위해 급강하하는 것을 99.9% 확률로 구분해냅니다. 이스라엘 관계자가 손을 들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촬영된 실제 요격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풍선, 모형 비행기, 그리고 실제 자폭 드론. 전차는 풍선과 모형 비행기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폭 드론이 섞여 들어오는 순간 사면의 레이더가 붉게 빛나더니 순식간에 요격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쾅! 화면 가득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드론이 전차 머리 꼭대기 정확히 90도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트로피였다면 레이더 사각지대라 탐지조차 못했을 위치. 하지만 한화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상부를 감시하는 별도의 센서가 작동했고 수직 발사관에서 튀어나온 탄이 드론을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전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차 무용론이라는 현대전의 가장 큰 공포를 기술로 극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거치지 않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이거 당장 살 수 있나? 내 전차들의 전부 이걸 달고 싶네. 가격은 묻지 않겠네. 독일 라인메탈사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관계자는 황급히 본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보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요, 큰 문제입니다. 트로피 계약을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놈들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기술을 구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빌려 쓰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완벽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파편 때문에 보병이 다친다는 이유로 10년 전 실패했던 캡스. 그 실패를 딛고 이제는 보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향성 폭발 기술까지 적용된 2세대 캡스. 한화 시스템은 그렇게 전차의 최후 방패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국산화를 넘어 세계 표준을 다시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걸려 만든 성벽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위대한 기술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배치되는 순간뿐입니다. 저는 평생 전차를 쇳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장갑, 강력한 엔진, 그리고 거대한 포신. 그게 전차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화 시스템의 부스에서 저는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차세대 능동 방호 체계의 핵심은 화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리콘, 즉 반도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레이더가 물리적으로 회전하거나 기계식으로 빔을 조향합니다. 훌륭한 기술이지만 아날로그의 냄새가 납니다. 기계는 낡으면 삐걱거리고 모래먼지에 취약하며 무엇보다 반응 속도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들은 전차 위에 거대한 스마트폰을 얹어버렸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는 A사, 즉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쉽게 말해 수천 개의 작은 눈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잠자리 눈과 같습니다. 이 눈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장날 모터도 끼일 모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기 신호로만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레이더가 윙하고 고개를 돌려 적을 찾는 동안 한국의 레이더는 이미 적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요격탄 발사 명령까지 내린 뒤 다음 타겟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1초가 아니라 0.001초의 싸움. 이 기술이 가능했던 건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그대로 전차로 가져왔습니다. 질화갈륨, 즉 GaN 소자를 사용한 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열은 적게 나면서 출력은 훨씬 강력합니다. 독일인인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은 기계공학의 정점이고 이스라엘은 실전 데이터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전자전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이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깎고 있을 때 그들은 코드를 짰습니다. 우리가 장갑판을 두드릴 때 그들은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괴물 같은 반응 속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심어진 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능동 방호 체계의 가장 큰 적은 미사일이 아니라 오작동입니다. 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포탄 파편이 튀고 흙먼지가 날리고 새들이 놀라 날아오릅니다. 구형 레이더들은 이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삑삑삑. 계속 울리는 경보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전차장들은 결국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미사일이 날아와 꽂히죠. 이게 지난 20년간 능동 방호 체계가 겪은 딜레마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에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습니다. 이건 참새야, 쏘지 마. 이건 박격포탄 파편이야, 무시해. 이건 RPG 로켓이야. 쏴. 인공지능은 0.01초 만에 이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사우디 전시회에서 본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화의 시스템은 숲속에서 날아오른 새떼와 그 뒤에 숨어 날아오는 드론을 정확히 분리해냈습니다. 새들에게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드론에게만 요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살아있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슬루 2Q 기능.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기능입니다. 레이더가 적을 감지하는 순간 전차의 포탑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요격탄이 미사일을 막아내는 동시에 전차의 주포는 이미 미사일을 쏜 적의 위치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방어가 곧 공격이 되는 시스템. 적군 보병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일 겁니다. 미사일을 쐈는데 막히고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전차 포탄이 내 머리 위로 날아오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뛰어난 IT 인프라와 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그들은 전차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단말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찬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의 가격은 전차 한 대 값에 육박할 정도로 비쌉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차보다 비싼 방패를 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규모의 경제와 국산화였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천 대나 팔았습니다. K2 전차도 폴란드에 1000대 규모로 수출합니다. 이 막대한 물량의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레이더 소자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단가를 후려친 겁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찍어내듯 그들은 첨단 레이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작업으로 레이더를 조립할 때 한국은 자동화 공정으로 찍어냅니다.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가 제게 귓속말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제 하나 살 돈으로 한국제는 2개를 사고도 예비 부품까지 챙길 수 있어. 성능은 더 좋은데 말이야. 자네라면 뭘 사겠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기술을 따라잡은 수준이 아닙니다. 성능이라는 오른쪽 날개와 가격이라는 왼쪽 날개를 동시에 달고 비상하는 독수리.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꿈꾸는 진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순히 전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확장하려는지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주포와 전차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차는 최전방에서 적의 포탄을 몸으로 받아내며 돌격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장갑이 두껍습니다. 반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긴 사거리를 이용해 화력을 지원하는 궁수입니다. 그래서 장갑이 얇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간 전쟁의 상식이었습니다. 자주포는 적의 전차를 만나면 도망쳐야 했고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식을 또 한 번 깨뜨렸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가 보도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성능 개량 계획에 능동 방호체계 통합 확정.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주포에 능동 방호체계를 단다고? 그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차에 달기도 벅찬 비싼 장비를 후방에 있는 자주포에까지 단다는 건 미친 짓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셋은 후방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주포들만 골라서 사냥했습니다. 얇은 장갑을 가진 자주포들은 드론의 밥이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PZH-2000 자주포도 미국의 M109도 드론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K9 썬더의 최후의 방패를 달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K9 자주포는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론이 날아오면 스스로 요격하고 적 전차가 접근하면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내고 직사사격으로 응수할 수 있습니다. 궁수에게 강철 갑옷을 입혀버린 꼴입니다. 경쟁 모델인 독일의 PZH-2000은 아직도 덩치만 크고 굼뜬 거인입니다. 능동 방호체계를 달려면 설계를 뜯어 고쳐야 하고 그러면 무게가 너무 늘어나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이 능동 방호체계는 놀랍게도 모듈형입니다. 전차용, 자주포용, 장갑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센서와 발사기 숫자만 조절하면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이 시스템이 장착되는 순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 K9이 이제는 방어력까지 갖췄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미 K9을 운용 중인 나라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 살 필요 없이 한국이 보내준 키트만 달면 우리 자주포도 무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노리는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사면 그 후속 지원과 업그레이드 때문에라도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독일의 링스를 꺾고 선정된 한국의 보병 전투차 레드백. 그 이름에 유레인 붉은 등 독거미처럼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진 이 장갑차에도 한화의 능동 방호 체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레드백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가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주 육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굳이 비싼 로열티를 주고 이스라엘제를 써야 하나? 한국이 만든 게 더 성능이 좋고 호환성도 완벽한데? 한화 시스템의 차세대 방호 체계는 레드백의 포탑 디자인과 완벽하게 일체화됩니다. 툭 튀어나온 이질감 없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매끄럽게 녹아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력 소모량입니다. 장갑차는 전차보다 엔진 출력이 약합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나 아이언 피스트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레이더를 돌리고 냉각기를 돌리느라 엔진의 힘을 깎아먹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A사 레이더는 전력 소모가 극도로 적습니다.
이것은 장갑차의 기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독일 엔지니어로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한국은 전차 K2, 자주포 K9, 장갑차 레드백,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모든 지상 무기 체계에 동일한 능동 방호 체계를 깔아버릴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차량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선두에 선 K2 전차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면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뒤에 있는 K9 자주포와 레드백에게 전송됩니다. 1시 방향, 적 대전차 보병 발견. 그 순간 전차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자주포는 그 위치에 포탄을 날리고 장갑차는 보병을 하차시켜 소탕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한국은 지금 네트워크 중심전의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작지만 강력한 눈, 차세대 능동 방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패 하나를 국산화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신경망을 업그레이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화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수색 차량, 무인 포탑. 미래 전쟁의 핵심이죠. 그런데 무인 차량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감으로 위험을 느낍니다. 뭔가 쎄한데? 하고 고개를 돌리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죠. 하지만 기계는 그게 안 됩니다. 카메라 몇 개로는 사각지대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차량은 비싸기만 하고 쉽게 파괴되는 독먹는 하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능동 방호 체계가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는 A사 레이더, 새와 드론을 구별하는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고 요격하는 자율성. 이 시스템 자체가 바로 무인 차량의 완벽한 눈과 뇌가 되어줍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24시간 잠들지 않고 주변을 감시합니다.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패턴, 1km 밖에서 반짝이는 적의 스코프빛.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 수색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사람이 없는 전차들이 먼저 진입합니다. 적들이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려보지만 무인 전차들은 스스로 요격탄을 쏘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죽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기계군단. 한국은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베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너머의 무인 전쟁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단순한 동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요함에는 생존이라는 피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수만 발의 방사포, 대전차 미사일. 한국의 강철 비가 내리고 최후의 방패가 펼쳐지는 순간 그것들은 고철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고 유럽의 동쪽을 보십시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의 발톱 아래 놓인 최전선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들은 공포에 떨며 서방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전차를 달라, 미사일을 달라, 우리를 지켜줄 방패를 달라. 하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 전차 10대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노조 파업과 예산 문제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미국, 자국 비축 물량을 채우느라 수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은 좋지만 전쟁 중이라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일하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3년 안에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창원과 구미의 공장들은 24시간 불을 밝혔고 약속된 날짜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한 무기들을 유럽 항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들의 최후의 방패인 차세대 능동 방호 체계까지 달려서 나갑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보의 시간을 샀습니다. 독일이 서류에 도장 찍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차를 우리 앞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고라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속도와 신뢰라는 방산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덤으로 얹어줍니다. 특히 이번 능동 방호체계의 국산화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차 한 대도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부품이 다 미국산, 독일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 이전 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생산, 공장 지으십시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같이 수정합시다. 한국은 고객을 구매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이제 폴란드 전차병들은 이스라엘 기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답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전수해준 기술로 폴란드 공장에서 직접 방호체계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독점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자랑스러워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졌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스트라이크 실드라는 능동 방호 체계를 개발할 때 우리는 수천 페이지의 규제 서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센서가 환경 규제에 맞나? 이 폭약이 노동자 안전 기준을 통과했나? 이 주파수가 민간 통신을 방해하지 않나? 회의, 또 회의. 토론, 또 토론. 그 사이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서류 더미 속에서 헤매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산속 실험장에서 밤을 새워 폭약을 터뜨리고 실패한 데이터를 주워 담아 다시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제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규제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일단 막아야 산다. 이 절박함의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독일 연방군조차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산 센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반도체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트로피를 분석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성능을 능가하는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패스트 팔로워의 시대를 끝내고 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1등이 될 수 없는 길입니다. 한국은 이제 정글도를 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를 전차에 단 것도, 드론 잡는 인공지능을 넣은 것도 모두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방산 전시회에 가면 가장 붐비는 곳은 독일관도 미국관도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 파빌리온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독일의 정밀함보다 한국의 혁신을 더 신뢰합니다. 독일제는 좋지만 너무 늦어. 미국제는 좋지만 너무 비싸. 하지만 한국제는 지금 당장 최고의 성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어. 이 문장이 2026년 방산시장의 새로운 10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5도의 한계, 0.05초의 반응 속도, 반도체 레이더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방호체계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 대박을 위해서? 아닙니다. 한국의 국립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수십만 개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크고 작은 도발들로 희생된 젊은이들의 무덤입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전차에 타는 그 병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전차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타고 싸우는 집입니다.
10년 전 캡스 개발이 좌절되었을 때 연구원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태운 전차가 적의 미사일 한 방에 불타오르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간절함이, 그 하나니라는 정서가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기술을 빌려왔지만 그 안에 담은 것은 한국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최후의 방패. 이것은 적을 죽이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장에서 병사가 집으로 돌아갈 확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해 그들은 지난 20년간 쇠를 깎고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지만 성능으로는 세계 최고인 능동 방호 체계 기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K2 흑표 전차는 더 이상 방패 없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고 전우를 지키며 나아가 자유를 지키는 불침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스입니다. 독일에서 온 늙은 엔지니어는 오늘부로 펜을 꺾고 은퇴하려 합니다. 이제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기술을 만난 전차와 그렇지 못한 전차로 나뉠 뿐이다. 이 위대한 기술 독립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전율로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탄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